이번 순서는 월요일마다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6월 한 달간 이번 코너에서는 환경과 건강한 나의 밥상을 연결할 수 있는 책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가져오셨나요? 네, 우리가 그 6월 첫째 주에는 바른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그 로컬 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로컬 테이블이라는 책을 통해서 나눠봤고요. 또 밥상의 근원을 따라서 그 씨앗과 토종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그 제주도 우영엔 토종이 자란다라는 책을 통해서 토종 씨앗을 지키는 우리 그 제주 여성 농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로컬 마켓과 우리 토종 씨앗을 연결해서 건강한 나의 밥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직 의사 선생님이 들려주는 채식 밥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의철 선생님이 지은 조금씩 천천히 자연식물식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요즘 채식이 큰 화두잖아요. 현직 의사 선생님이 썼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어떤 분인가요? 네, 그 이의철 선생님은요, 현재 선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의 센터장을 역임하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시고요. 대한생활습관의학 교육원의 부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의학 강의를 또 하고 있는데요. 그 쓰신 책으로는 최근에 독립책방에서 아주 큰 화두가 되었던 책, 그 비거닝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채식이 답이다라는 책을 공저했습니다. 당신이 병드는 이유를 번역을 했고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와 같은 건강사와 관련된 다양한 번역서를 감수했습니다. 이 책은 그 니들북 출판사에서 2021년 바로 올해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이의철 선생님 본인이 아주 오랫동안 직접 그 자연식물식을 하면서 체득하신 이야기를 그 과학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면서 채식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거리가 되는 부분들을 의사로서 대답을 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책은 채식이나 건강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책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자연식물식이라는 책 제목이 조금 생소합니다. 채식이나 비건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저도 이 책을 딱 처음 접했을 때 채식 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던 그 채식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자연 식물식이라는 것은 어떤 채소나 야채들을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것을 섭취하는 자연성, 식물성 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현미나 고구마, 감자, 채소, 그리고 나물이나 과일 등을 간단히 찌고 데쳐서 먹거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 먹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그 우리 채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채식은 동물성 성분이 없는 식품이면 모두 거부하지 않고 먹는데요. 예를 들면 콩으로 만든 고기, 동물성 성분이 없는 아이스크림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식물식이란 그 우리 밥상에 단순히 채식 위주의 식단이 아니라 가공하지 않은 그 자연 상태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연식물식이라는 이 용어는 처음에 1980년대에 콜리 캠벨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영양학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정받는 코넬 대학의 그 명예교수인 콜리 캠벨의 책을 선생님께서 직접 번역을 하시다가 이의철 선생님이 한국에도 이 내용을 소개를 하고 싶어서 한국어로는 자연식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책의 그 주된 내용은 가공식품을 최대한 배제하고 또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로 이루어진 자연식을 하게 된다면 현대인이 앓고 있는 다양한 질병들을 많이 완화시키고 또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채식과 관련해서 영양학적으로 불균형을 낳는다, 아니다라든지 다양한 논쟁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더 많습니다. 이 책에서는 채식과 좀 다른 개념인 자연식물식을 왜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나요? 네, 책에서는 그 한국인이 많이 앓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머리를 이렇게 꺼내고 있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한국인의 질병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병에 들면 약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소수인 비정상 사회라고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유행했던 그 기생충에 의한 유행성 질병들은 사라지고 있고 대신에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뇌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들이 그 과거 60년대, 70년대와 비교해보면 몇 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가 궁금한데요. 네, 예를 들면 그 2018년도 기준으로 한국에서 성인 기준으로 10명당 1명꼴이 그 당뇨병이 있다는 통계를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자료를 살펴보면 지금과는 달리 아주 소수 인원만 당뇨병이 있었을 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고요. 그 우리 아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성조숙증과 점점 어려지는 초경 나이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자는 그 5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런 질병과 현상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을 바로 우리의 그 생활 습관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건데요. 급변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서구화된 그 식습관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그 내분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 물질에 대한 사용이 아주 급증했는데 그 중에서도 화학 물질이 농축되어 있는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질병을 그 생활 습관과 식습관만 바꿔주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은 매체에서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게 몸에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좀 더 나아가서 이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요. 조미료나 MSG가 그 저희가 안 좋은 거는 모두 다 아실 이야기일 것 같고요. 네. 그 저희가 아침에 시중에 파는 어떤 요거트나 아니면 스틱형 건강식품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주스로도 많이 마시는데요. 그런데 책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식을 하지 않고 주스와 같이 즙을 짜서 먹게 된다면 우리 몸에 무리가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소화 과정과 소화 속도는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과를 하나 먹게 된다면 그 씹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되고 소화 분비 현상도 아주 서서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를 주스와 같이 즙으로 내서 그 식이섬유 없이 바로 섭취를 하게 된다면 엄청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혈당이 치솟게 되고 또 이 혈당을 잡기 위해서 인슐린도 아주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 인슐린은 위산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그 치솟는 당은 결국 지방으로 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보다 과일 주스로 단물만 먹은 사람들의 경우 대장암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그 결과도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얘기죠. 똑같은 음식이더라도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결과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을 되도록 적게 먹어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한 식단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한국은 채식을 하기에는 좀 적합한 나라는 아니라고 모두들 공감을 하실 네. 텐데요. 사실 저도 1년 반 정도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한 적이 있어서 네. 읽는 내내 아주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서 밖에서 저녁이라도 먹게 되면 모두 채식을 하는 제 눈치를 보고는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또 저는 채식을 하면서 그 밀가루도 같이 끊었었는데 밀가루는 대부분 그 가공식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연식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저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채식과 자연식을 하기에는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만 본인의 몸을 생각하면서 자연식을 하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자는 그 장보기와 외식하기 파트에서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영양 성분표 읽는 법, 그리고 가공식품 선택 기준, 외식 추천 메뉴, 비행기의 기내식까지 그 주문하는 요령까지 나와 있어가지고요. 한번 책 속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채식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 중에서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채식을 하겠다고 할 때 과연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채식이나 자연식을 권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질문이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서도 하나의 그 챕터로 소개될 만큼 아주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는 성장이라는 것이 양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는지 지적하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또 성인들의 키가 클수록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그 발생률이 아주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그 무슨 말인가 하면 키 큰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암에 걸린다는 말이 아니라요. 성장을 촉진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암 발생을 촉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성장기 아이들은 둔 부모님들은 아이 키가 작으면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기 반찬도 많이 먹게 하고 또 요즘에는 보조식품도 먹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작은 키가 사실 흠인 사회라서 남들과 뒤처지지 않도록 빨리 그리고 더 많이 클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 어른들은 그 아이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성장 촉진 요인의 식품들 아주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과 달리 이런 이제 다른 식습관들이 결국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과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는 흔하지 않았던 면역계 질환도 그렇고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그 아토피라는 질환은 그렇게 흔한 질병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아토피나 또 비염과 같은 면역 질환이 아주 흔해졌죠. 이런 것들의 이유를 저자는 바로 그 식습관에서 찾는 것이고 건강한 식물성 식단으로도 단백질을 비롯한 충분한 칼로리 섭취가 되기 때문에 그 동물성 단백질과 설탕과 또 식용유를 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정말 그래도 될지 좀 의문이 남는데요. 혹시 책 속에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네, 책 속에서는 그 유럽의 선진국 중에서도 네덜란드의 사례를 꼽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그 2016년도에 발표된 그 식이 가이드에 따르면 고기 섭취를 일주일에 2번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생선도 일주일에 1번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식물성 식품을 통한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우리의 그 식단과는 아주 많이 달라서 비교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건강한 밥상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6월 한 달간 환경과 건강한 나의 밥상을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책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달 주제도 기대하면서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